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특수부의 규모를 줄이고 이름을 바꾸는 규정을 모레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이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금융범죄에 연루된 은행을 통해 조세 회피처의 페이퍼 컴퍼니와 수차례 금융거래를 해온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취재팀이 확인한 것만 약 1,000억 원 규모인데 우리 금융당국이 경위 파악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 전역을 강타하면서 30명 넘게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1년치 강수량 3분의 1에 달하는 비가 이틀 동안 쏟아지면서 마을이 통째로 물에 잠겼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걸린 멧돼지가 강원도 철원에서 어제와 오늘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비상이 걸린 정부는 철책 울타리를 치는 한편 군 저격수까지 투입해 멧돼지를 사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됐던 50대 형이 돈 문제로 다투다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로또 당첨금으로 동생에게 집을 사줄 정도로 우애가 깊었지만 투자 실패로 빚 독촉이 계속되면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성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겠다며 여성 친화 도시를 지정했지만 절반 가까운 곳에서 되레 성범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2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수소 전기차가 도시를 밝히는 시대로 현대 수소전기차. 청와대와 여당, 정부가 검찰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충 하고 끝내려 했다면 시작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당정청 회의에선 검찰 특수부 이름을 바꾸고 규모를 줄이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내일 이와 관련한 자세한 개혁안을 발표합니다. 먼저 강현석 기자입니다. 오늘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합니다. 흐지부지 하려고 하거나 대충 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총리도 거들었습니다. 오늘의 검찰개혁은 종결이 아니라 출발이어야 합니다. 제도와 조직의 변화에 머물지 말고 행동과 문화의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회의가 끝난 뒤 논의 내용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규모 축소를 즉각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수부의 명칭 변경 및 부서 축소 등에 대한 것이 화요일 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특히 명칭이 바뀔 특수부가 전처럼 여러 사안을 다룰 수 없도록 수사 범위도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권한과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관한 내용을 검찰 개혁안에 포함시켜달라고도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오늘 회동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한 검찰 개혁안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강혜석입니다. 특수부를 줄이는 것 외에 공수처를 만들거나 수사권을 조정하는 등의 개혁안은 법을 바꿔야 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한 법안, 즉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데 오늘 당정청은 이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이달 말에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지금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즉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입니다. 당정청은 두 법안이 처리돼야 검찰개혁이 본궤도에 오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이달 말이라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행히 이번 달 말부터는 검찰개혁 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자유한국당을 뺀 야3당과 검찰개혁 법안을 선거법 개정안 이후에 처리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이달 말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한다면 야당과 합의를 깨는 결과가 됩니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당시 합의에 따라 선거법 개정이 우선이라며 10월 말 처리는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를 반대했던 한국당도 거듭 반발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파괴 행위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원하는 여론이 크다는 점을 들어 야당을 최대한 설득할 계획입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예, 오늘 당정청의 회의 내용을 취재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정치부의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서 기자, 오늘 회의에는 청와대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네, 지난달에는 당정, 그러니까 여당과 조국 장관이 회의를 했는데요. 오늘은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서 이낙연 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조 장관의 검찰개혁에 힘을 실어준 셈입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이제 특수부를 축소하고 명칭도 변경하는 방안 논의됐다고 했잖아요. 네.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일단 오늘 당정청 회의에서는 시행 시점은 못 박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달 조 장관의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조국 장관 가족 등에 대한 수사가 끝난 뒤에 시행을 하겠다는 이야기 같은데 하지만 수사가 언제 끝날지는 좀 불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법무부나 청와대가 언제부터 시행할 테니 그 전까지 수사를 끝내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수사에 개입한다는 논란이 일 수가 있습니다. 예.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건 10월 중에 제정을 해서 11월 초부터 시행될 거란 얘기가 나와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공식 발표된 건 아니었습니다. 내일 조국 장관이 개혁안을 발표할 때 시행 시점도 담을지 주목됩니다. 예, 정치권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 검찰 개혁안에 대한 야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 관련 수사와 연관지어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하나같이 조국 수사 금지 방안이자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놓고 조국 수사를 막겠다는 당정청의 뻔뻔함이 개탄스럽습니다. 예. 네, 정의당에서는 오히려 더 과감한 개혁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11일에 나온 발언입니다. 검찰이 내놓은 개혁안을 수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매우 참담했습니다. 새로운 개혁안은 찾아보기 힘들고 흘러간 옛 노래를 다시 트는 그런 허탈함이었습니다. 예, 정의당에는 오히려 더 강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였군요. 예.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검찰의 특수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합의한 내용을 JTBC 취재 결과 파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4개 특수부 등 직접 수사를 하는 부서는 지금과 같은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지금 수사팀에 파견된 검사들 역시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검찰 개혁 방안이 지금 하고 있는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겁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민생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직접 수사 부서 및 인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자 합니다. 검찰 개혁안 중 핵심 골자는 특수부 폐지입니다. 앞서 법무부와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모든 검찰청에서 특수부 등 직접 수사부서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직접 수사부서와 인력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을 바꾸지 않으면 형식적인 개혁이 될 거라고 지적해왔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법무부는 오늘 서울중앙지검의 4개 특수부 등 직접 수사부서를 모두 유지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어제 법무부와 대검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대신 수사가 완료되면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직제를 원포인트로 바꾸는 작업을 다시 합니다. 장관이 가족의 수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검사들의 파견도 제한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외부 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즉시 복귀하되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된 검사들은 당분간 그대로 수사팀에 잔류시키기로 했습니다. 검사의 파견을 제한하는 건 수사를 직접 방해하는 것이란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버진아일랜드 같은 조세 회피처에 세워지는 페이퍼 컴퍼니,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와 거래한 우리 대기업들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세금을 피하거나 어디서 난 돈인지 숨기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는데 그러다 보니 미심쩍은 돈들이 이곳을 거쳐가게 됩니다.
과거 삼성그룹이 이런 페이퍼 컴퍼니와 금융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죠. JTBC가 특정 페이퍼 컴퍼니와 거래를 중개한 한 외국은행의 자료를 입수했는데 이 거래 목록엔 현대나 LG, 한화, 금호, 두산 같은 국내 대기업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은행은 지금 금융범죄 혐의로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이 해당 대기업들은 물건 팔고 난 돈을 이런 식으로 받았을 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먼저 이윤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투아니아 유키오 은행의 금융거래 장부입니다. 유키오 은행은 돈 세탁 등 각종 금융범죄 혐의로 2013년 폐쇄된 곳입니다. 한국 기업과 개인의 거래만 출연한 장부엔 현대, LG, 한화, 금호 등 대기업들의 이름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모두 2,200건으로 8,425만 달러, 우리 돈 약 1,000억 원 규모입니다. 주로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에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기업별로는 현대중공업 114만 달러, LG화학 40만 달러, 현대엘리베이터 36만 달러, 한화 31만 달러, 금호타이어 24만 달러, 두산산업차량 18만 달러 등입니다. 돈을 보낸 곳은 조세 회피처의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버진 아일랜드의 라스톤 트레이드와 벨리즈의 에비약 홀딩이라는 두 회사에서 이들 대기업에 돈을 보낸 겁니다. 기업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거나 자세한 내용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물건을 판 대금을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네가 주든 남이 주든 우리 돈만 받으면 되니까 혼자 회사 명의를 통해서 주는 경우는 간혹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거래 기업에 이런 거래를 문제 삼기는 힘들다고도 했습니다. 대금을 일부를 받는 입장에서 야 너네 탈세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기업들은 지금도 같은 방식의 거래가 이뤄지는지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출하는 물량이 수도 없이 많은데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확인해 볼 수 없는 노릇이. 국내법상으론 문제가 없더라도 해외 거래 기업의 탈세 등을 도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예, 이윤석 기자 보도대로 이처럼 기업들은 국내법상 문제가 없는 정당한 거래라고 하지만 상대편 국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대기업이 거래업체의 탈세를 돕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폐쇄된 유키오은행과 페이퍼 컴퍼니에서 들어온 자금이 어떤 돈인지 모른다는 점에서 위험한 거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어서 이혜원 기자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거래를 계약한 기업과 실제 물건을 받은 기업, 그리고 돈을 지급한 기업이 모두 다른 거래도 있었습니다. 대금을 주는 쪽의 사정 때문에 그랬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페이퍼 컴퍼니 통해서 한 곳을 거쳐서 받았다는 것 자체는 좀 정상적인 거래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자칫 국제적인 조세 포탈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과거 유키오은행이나 이들 페이퍼 컴퍼니가 각종 범죄 자금의 통로였다는 점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수출업계 자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은행을 통해서 지급되는지 이거 굉장히 사실 중요한 문제예요. 그 돈을 받는 수출업체에도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이참에 수출 장부 등 상세한 거래 내역을 모두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금 세탁 내지는 비자금을 만드는 형태의 거래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래 내역들 같은 것들을 조사해 보면은 국제투명성기구는 JTBC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유키오은행의 금융범죄가 오랜 시간 반복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돈의 출처를 위장해 규제를 피하고 부패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했다면서 검찰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법원은 돈 세탁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판결을 내리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공조를 통해 부패한 현금의 흐름을 끝내는 게 최종 목표라고도 했습니다. JTBC 이예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야 할 텐데 아직 이에 대한 사실관계도 잘 파악이 안 된 걸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조사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유키오은행을 거친 돈은 국내 시중은행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조세회피처 페이퍼 컴퍼니의 돈이 금융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은행을 통해 여러 차례 국내 기업으로 들어온 겁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신고를 받았는지 말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사 기준 등이 알려지면 기업들이 악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금 세탁된 것으로 의심되는 돈이 들어왔을 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보고를 하지 않았으면 제재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은 관련 거래에 대해 그동안 문제된 적이 없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은 삼성 외에 한 6, 7개의 다른 대기업들이 유령 회사와 동거래한 내역들이 저희들은 기업에 관한 자료는 예. 없습니다. 왜 이런 자금 거래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글쎄 뭐 그 부분도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답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면 유럽연합 등은 적극적인 조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유럽연합에서도 이번에 문제가 되는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연합, 국제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고 또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좋지 않고. JTBC 최하은입니다. 검찰은 4번째 조사를 마친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이번 주 초 다시 부를 예정입니다. 아직 조사할 부분이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요. 검찰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조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결정도 뒤로 미뤄지고 추가로 조사가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검찰은 어제 정 교수가 사용한 걸로 의심하는 노트북의 행방을 다시 캐물었습니다. 정 교수는 노트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증거인멸과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모펀드 관련 조사는 절반도 안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 교수가 지금까지 4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의 조사는 더디기만 합니다. 정 교수의 건강 상태는 물론 심야 조사가 없어지면서 하루에 조사할 수 있는 양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당초 검찰은 어제 조사에 이어 이번 주 초 마지막 소환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속도가 늦어지면서 주초 소환 외에 또다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게다가 조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영장 재청구 문제도 정 교수 수사 일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당초 검찰은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해 조 씨를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었습니다. 또 조 씨를 통해 조 장관의 어머니나 정 교수에게 흘러간 돈이 있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조 씨가 허리 디스크로 병원에 있고 법원이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을 내주지 않아 추가 조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정 교수 추가 조사와 조 씨의 영장 재청구 시기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예, 이렇게 정경심 교수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이 이번 주 금요일 열립니다. 정 교수 측은 증거 목록을 아직 못 받았다. 검찰은 수사가 계속되고 있어 넘길 수 없다. 이렇게 서로 맞서고 있는데요. JTBC 취재 결과 재판부도 아직 증거 목록을 보지 못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재판이 예정대로 열리면 법정에서 또다시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긴 건 지난달 6일입니다. 딸 조모 씨가 받아 입시에 사용한 동양대 총장명의 표창장이 위조된 걸로 본 겁니다. 본격적인 법정 공방에 앞서 검찰과 정 교수 측이 재판 절차를 협의하는 준비 기일이 오는 18일 열립니다. 그러나 예정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일반적인 형사재판에선 준비 기일엔 검찰이 미리 제출한 증거 목록을 중심으로 재판부와 피고인 측이 검찰과 재판 일정을 논의합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증거 목록이 아직 재판부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 측은 재판부와 피고인인 정 교수 측이 모두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해 앞으로 재판 일정을 협의하는 데 의견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합니다. 정 교수 측은 이미 지난주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수사가 입시비리 혐의 외에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해서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관련 증거 목록을 넘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태풍 하기비스가 말 그대로 일본을 강타했습니다. 이틀 동안 많게는 1000mm가 넘는 비를 뿌리면서 30명 넘는 사람들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이틀 새 400mm가 넘는 비가 내린 일본 나가노현입니다. 태풍의 제방이 쓸려가는 바람에 강물이 계속 들이닥칩니다. 집들은 대부분 1층까지 잠겼고 주민들은 지붕 위에 고립돼 있다 헬기에 매달려 가까스로 구출됩니다. 바퀴까지 물이 차오른 고속철도도 운행을 멈춘 상태고 대피소는 이미 만원입니다. 19호 태풍 하기비스는 특히 도쿄 인근에서 최대 1000mm 정도의 비를 뿌렸습니다. 1년치 강수량의 3분의 1에 달하는 비가
단 이틀 만에 쏟아진 겁니다. 特別警報を発表した市町村ではこれまでに経験したことがないような大雨となっています。 이 때문에 지반이 약해진 강가의 집들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고 도쿄 도심도 물바다가 됐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숨진 사람은 현재까지 19명이고 실종도 16명이나 된다고 일본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부상자는 100여 명에 달하고 정전이 된 가구는 42만 가구에 이릅니다. 1回建物が揺れて、でそれですごい一瞬だけブレーカーが落ちちゃったんですけど、それがすごい怖いなって思いました。 일본 정부는 대책회의를 열고 경찰과 소방 인력 그리고 자위대 등을 투입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하기비스는 2011년 원전 폭발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 지역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폭우에 원전에 보관 중이던 방사 등 폐기물 일부도 하천에 쓸려간 걸로 보여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 하기비스와 관련해 12개 지역에 최고 단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今後さらに風雨が強まります。大切な人の命を守るため特別警報の発表を待つことなく緊急に避難してください。 그런데 이들 지역 중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원전 폭발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현도 포함돼 방사능 폐기물 일부가 강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후쿠시마 폐기물 보관소가 물에 잠기면서 재현 폐기물 2,700여 자루가 유실된 겁니다. 바로 방사능 폐기물이거든요. 그 양과 그리고 어느 정도 멀리까지 갔는지가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방사성 물질에 따른 오염은 기존형으로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일어나고 있다. 보관소가 아닌 다른 설비나 건물 등에서도 경보가 울렸지만 아직 원인을 찾진 못했습니다. 담수화 처리 설비에서는 누수 경보가, 방사성 핵종 여과 시설에선 유출 경보가 울렸고 발전기 1호기 터빈 건물에선 직류전원 이상이 감지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전력 측은 이와 관련해 정확한 원인을 찾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죽은 채 발견된 멧돼지에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지난 2일 경기도 연천 비무장지대 안쪽에서 감염된 멧돼지가 발견된 이후 벌써 5마리째입니다. 국내에서 이런 사례가 잇따르는 데다 발견 지역도 강원도 쪽으로 옮겨가면서 야생 멧돼지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결국 정부가 오늘 합동으로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감염 멧돼지가 나온 지역에 철책을 둘러 이동을 막은 뒤 총을 쏴서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민간인 통제선 안쪽에는 군 저격수를 투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오늘 감염 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건 경기도 연천의 2곳과 강원도 철원 1곳입니다. 이 지역 둘레엔 쇠 울타리를 세워 멧돼지의 이동을 막기로 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뒤 총을 쏴서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집중 사냥 지역은 멧돼지의 이동 저지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총기를 사용한 포획을 집중 사냥 지역은 감염 위험 지역 반경 10km 안쪽에 설정할 계획입니다. 그보다 더 안으로 들어가는 위험 지역과 감염 지역에선 총은 쏘지 않고 덫만 놓기로 했습니다. 멧돼지가 총소리를 듣고 흩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군 저격수와 민간 엽사를 투입해 민간인 통제선 일대 멧돼지를 사살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멧돼지가 남쪽으로 더 내려오는 걸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한 지역과 북한강 사이 경계 지역의 멧돼지는 모두 잡거나 죽이기로 했습니다. 멧돼지 전면 제거를 목표로 10월 14일부터 집중 포획을 실시하겠습니다. 멧돼지 한 마리를 잡을 때마다 보상금을 10만 원씩 주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이렇게 멧돼지를 잡는 것도 시급하지만 지금 얼마나 살고 있고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찰, 즉 미리 감시를 하고 현장 조사를 하는 인원이 15명뿐이라고 합니다. 죽은 멧돼지 사체를 처리하는 업무 역시 턱없이 손이 모자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농림부 산하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까지 수렵인들이 채취한 멧돼지 혈액을 넘겨받아 돼지열병 검사를 해왔습니다. 야생 멧돼지 감시는 수렵단체 관계자 등 15명 정도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2인 1조로 활동을 하는데 현장을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한 시군구 안에 2명이서 이제 거기를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당장 멧돼지 추적과 관리가 시급한데 투입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멧돼지 사체 처리나 소독도 문제입니다. 특히 야생 멧돼지가 죽은 멧돼지를 먹고 돌아다닐 경우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질 수 있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단백질 보충 목적으로 사체를 먹는다고 봐야지. 접촉만 해도 감염이 되는데 피를 먹었으니까. 문제는 더 있습니다. 세계동물기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지침서에서 우리 농림부에 해당하는 수의당국이 멧돼지 사체를 관리하고 시료 채취를 감독,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멧돼지 변을 채취하는 등 기초작업은 물론 사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야생동물 질병관리는 환경부 소관 부처인 국립환경과학원이 총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야생 멧돼지 숫자는 전국적으로 35만여 마리로 추정됩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열리는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정부 대표로 참석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아베 신조 총리와 별도 회동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오는 22일부터 4일간 일본을 방문합니다.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에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왕 즉위식은 30년 만에 열리는 일본의 국가적 행사입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방안도 한때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색된 한일 관계를 감안해 이 총리가 참석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현재 확정된 일정은 즉위식과 궁정연회, 아베 신조 총리 주최 연회가 전부입니다. 다만 총리실은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별도 회담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리가 마련된다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1년여 만에 열리는 양국 간 최고위급 대화입니다. 사실 이 총리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지일파 정치인입니다. 아베 총리와도 따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2005년 총리 각께서 관방장관이 되기 직전에 서울에 오셔서 비 오는 주말에 소주를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 총리 방일이 꽉 막힌 한일 관계를 풀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보수적입니다. 고위 관계자는 양국 간 대화의 수준과 폭을 넓히는 의미가 있다고만 짧게 평가했습니다. 성과를 기대하기엔 일본과 미리 이견차를 좁혀놓은 부분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JTBC 조유신입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됐던 50대 형이 돈 문제로 동생과 다투다가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로또 당첨금으로 동생 집을 사줄 정도로 우애가 깊었다고 하는데요. 사업에 실패하면서 동생에게 사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게 이런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벌건 대낮에 시장통에서 남성 2명이 다툽니다. 그런데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의 손이 번뜩입니다. 한순간 공격이 시작됩니다. 여러 차례 흉기에 찔린 남성은 바닥에 고꾸라집니다. 주위에서 달려와 지혈을 하고 심폐소생술도 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4시쯤 전북 전주 중앙시장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범인은 58살 A씨, 피해자는 9살 어린 A씨의 동생입니다. 형제가 그냥 겁쟁이라고 지 동생한테 그런 거 없다 했더니 뭐 갑질도 모르고. 형제는 원래 사이가 좋았던 걸로 보입니다. 몇 년 전 A씨는 로또 1등에 당첨됐습니다. 8억 원 정도 되는 당첨금의 일부로 동생에게 집을 사줬습니다. 남은 돈으로 식당을 차렸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자기가 사준 동생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4,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매달 25만 원의 대출 이자도 못 갚았습니다. 계속된 빚독촉에 형제 간의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형제는 통화를 하며 심하게 싸웠습니다. 화가 난 A씨는 동생의 가게로 가서 말다툼을 벌이다 결국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나 잡아가라고 내가 주입하고 오늘 소각해로. 경찰은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여성 친화 도시라는 게 있습니다. 여성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며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건데 전국에 87곳이나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마다 일어난 성범죄 건수를 살펴보니까 오히려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된 뒤 성범죄 건수가 2배 가까이로 뛰는 등 늘어난 곳이 많았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여성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여성이 다그치자 그대로 달아납니다. 여학생을 추행하고 달아난 복면을 쓴 남성, 다음 날에도 복면을 쓰고 다니다 붙잡혔습니다. 모두 여성 친화 도시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성범죄로부터 여성을 지키겠다며 전국에 지자체 87곳을 지정한 건데 취지가 무색해진 겁니다. 실제로 여성 친화 도시에서 2014년부터 5년간 발생한 여성 대상 성범죄 건수는 집계가 가능한 80곳 중 절반에 가까운 36곳에서 지정 전보다 늘었습니다. 특히 세종시에선 지난해 115건이 발생해 지정 전에 비해 2배 가까이로 됐습니다. 서울 서초구나 경기 고양시도 90건 이상 늘어 뒤를 이었습니다. 성범죄가 늘었는데도 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다며 표창을 받은 곳도 있습니다. 2016년 대통령 표창을 받은 부산 사상구와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인천 부평구가 대표적입니다. 이 여성의 안전이 위협받는 여성 친화 도시는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명무실해진 여성 친화 도시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2조 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주수도 전 제휴그룹 회장. 구치소 안에서도 변호사를 불러 이른바 황제 접견을 했다는 논란이 있었지요. 변호사들이 6개월 동안 500번 넘게 찾아간 걸로 드러나 징계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 변호사들은 정당한 재판 준비를 한 거라며 소송까지는 했지만 법원도 징계받을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주수도 전 회장은 지난 2007년 2조 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구치소 안에서도 주 씨는 특별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루에도 수차례씩 변호사를 오도록 해 이른바 황제 접견을 해왔습니다. 변호사를 만날 땐 시간 제한이 없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황제 접견에 동원된 김모 변호사와 하모 변호사는 2014년 10월부터 6개월간 주 씨를 539차례나 찾았습니다. 주 씨가 이들을 포함해 같은 기간 변호사 접견에 활용한 건 모두 1,500차례가 넘습니다. 당시엔 구치소 안에서 저지른 또 다른 1,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때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7년 두 변호사에게 정직 1개월과 견책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두 변호사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다단계 사기 사건이 복잡한 만큼 준비를 위한 정당한 접견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변호인 접견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같은 기간 접견을 신청한 변호사는 1,400여 명. 이 가운데 95%는 월 20건 미만의 접견을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국내 1위 가구업체 한샘이 과징금 11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판촉 행사 비용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떠넘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가 잡힌 건데요. 대기업과 대리점 사이 부당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2016년 말 시행된 대리점 법으로 제재를 받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한샘은 국내 최대 가구업체입니다. 2015년 기준 매출액이 약 1조 6,300억 원으로 당시 2위부터 5위까지 가구회사 매출을 합한 것보다 많습니다. 전국에 부엌, 욕실 가구 전시 매장 30곳을 운영 중인데 한샘 본사가 매장을 차려놓고 대리점들이 입점해 제품을 파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이런 매장에서 입점한 대리점들과 사전 협의 없이 사은품 행사나 전단 제작을 했습니다. 매달 9,500만 원에서 1억 4,900만 원에 달하는 판촉 행사 비용은 대리점들이 나눠내도록 했습니다. 대리점들은 어떤 판촉 행사를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지도 모른 채 비용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정위는 한샘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 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리점법으로 제재를 받은 첫 사례입니다. 3년 전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알려진 대리점법이 시행되면서 대리점이 물량 밀어내기 등 본사의 갑질로 피해를 볼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샘 관계자는 본사가 초기 비용을 투자해 대형 매장을 열고 대리점들이 입점해 영업하는 형태라며 입점과 퇴점이 자유롭기 때문에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샘은 공정위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JTBC 이현입니다. 전투기가 이런저런 이유로 떨어지면 군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조종사가 안전한지 파악하는 겁니다.
전투기는 잃었어도 핵심 전력인 조종사만큼은 지켜야 하기 때문인데요. 조종사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공군 항공구조사들인데 이들의 훈련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얼어붙은 저수지 한가운데 빠져 있어도 깊은 산속에 고립돼 있어도 조종사를 구하러 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조난당한 전투기 조종사를 구해내는 항공구조사들입니다. 공군 전투기는 전시에 적진에서 작전을 펴기 때문에 공격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피격이 아니더라도 비행기 결함 등으로 외딴 곳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공군 핵심 전력인 전투기 조종사를 구해내기 위해 구조사들이 투입되는 겁니다. 구조사들의 훈련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헬기에서 밧줄을 타고 하강합니다. 조종사가 보낸 좌표를 찾아갈 땐 주변을 살피며 신중하게 움직입니다. 깊은 숲에서 조종사를 발견하면 들것에 싣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 응급 조치를 실시합니다. 마지막은 구조 헬기를 이용한 후송. 물론 조종사부터 헬기에 태웁니다. 내 목숨은 버려도 조종사를 구한다는 항공구조사의 슬로건처럼 우리는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작전 중 조난당한 조종사를 구조할 수 있도록 공군은 해마다 2차례씩 실전 같은 구조 훈련을 실시해 조종사 보호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서초구 남부종합시장 1층 점포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건물 안에 있던 64살 남성이 숨지고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전에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찜질방에서도 불이 나 약 7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방당국 등은 남자 목욕탕 건식 사우나 열판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계속 스토킹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전 여자친구 차에 위치 추적기를 달고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알게 된 피해 여성과 6개월 정도 교제한 끝에 헤어지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같은 이른바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관련 교통사고 역시 급격히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관련해 최근 2년 동안 인명피해가 있던 교통사고는 모두 289건으로 특히 이 중 8건은 사망사고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사고 사례를 보면 전동 킥보드 등이 울퉁불퉁한 길이나 과속 방지턱 같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현지 시간 12일 아침 총격 사건이 일어나 4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브루클린에 있는 한 불법 도박장에서 일어난 건데 현장에선 총 2정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뉴욕 경찰은 아직 용의자를 밝혀내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소주의 인연으로 정했습니다. 예, 마시는 소주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이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왕 즉위식에 참석을 하죠. 이 아베 총리와 만날 가능성이 큰데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도 만났었습니다. 이 동방경제포럼이라는 행사를 계기로 공식 만남을 가졌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낙연 총리가 아베 총리와의 오랜 인연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 직접 들어보시죠. 예. 2005년 총리가 각께서 관방장관이 되기 직전에 서울에 오셔서 비 오는 주말에 소주를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예, 둘이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가 소주의 인연이군요. 네, 2005년이면 이낙연 총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입니다. 당시에는 아베 총리도 의원 신분으로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는데 서울 삼청각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소주잔을 기울였었다고 합니다. 이 아베 총리가 한국 정치인들과의 만남을 요청을 해서 이 총리 외에도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같은 주요 정치인들도 함께 참석을 했었다고 하고 이 자리에서 이 총리가 이 한센병 피해자 보상 문제를 좀 꺼냈는데 이걸로도 좀 인연이 길어졌다고 합니다. 이 아베 총리가 일본 돌아가서 관련 법안을 발의를 했었고 나중에 이낙연 총리가 아베 총리 만난 자리에서 약속을 지켜줘서 고맙다라면서 감사 인사를 전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당시에는 둘 다 의원 신분으로 만났고 물론 지금은 이제 역할은 다르기는 하지만 총리라는 직함으로 또 다시 만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군요. 네. 자, 이 총리는 이제 기자 시절에 일본 특파원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일파라고 좀 불리지 않습니까? 네, 이 동아일보에서 기자로 일을 했었죠. 이번에 이낙연 총리가 일왕 즉위식에 참석을 한다고 전해드렸는데 이낙연 총리는 이 행사와도 좀 인연이 있습니다. 1990년 11월 12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좀 보시면 제목이 일왕 즉위식 거행이라고 되어 있죠. 누가 쓴 기사인지 확인을 해보시면요. 동경의 이낙연 특파원이 쓴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29년 전에 자신이 취재했던 행사를 이번에는 우리 정부를 대표해서 참석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당시 이 총리가 김대중 전 대통령 측의 제안으로 국회의원 시켜주겠다라는 제안까지 받았었는데 동경 특파원이 하고 싶어서 이 제안 거절하고 도쿄행을 선택했었다고 합니다. 예. 여러모로 여러 상황에서 주목을 받는 일본 행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민식이 친구들을 위해 점점점으로 정했습니다. 예, 어떤 이야기입니까? 안타까운 소식 하나를 좀 다시 끄집어내겠습니다. 지난달 11일 충남 아산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 9살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밀착 카메라 정원석 기자가 관련 보도를 했었는데 이 보도에 담긴 사고 당시 영상을 좀 보시죠. 예. 어린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찰나 맞은편에서 오던 흰색 SUV차가 이들을 들이받습니다. 횡단보도 바로 건너편에 있는 엄마의 가게에 가려다 생긴 일입니다. 엄마와 동생들은 사고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게 저 장소가 스쿨존,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네, 건널목에 신호등도 없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중학교 바로 앞에 있던 횡단보도였는데 신호등도 없었고 또 과속 단속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민식이가 건너던 횡단보도 바로 앞이 이 엄마가 하는 치킨집이었는데 바로 앞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오늘 민식이의 엄마 아빠가 국회를 찾았는데 국회를 찾아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것도 직접 들어보시죠. 숨이 끊어지는 모습을 저희 애기 엄마와 둘째 아들은 전부 목격하고 손도 써보지 못한 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가해자의 차량이 전방 주시만 했더라도 과속만 하지 않았더라도 예, 저 아버지 말씀대로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는데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더 안타깝습니다. 네, 두 사람이 국회를 다시 찾은 건 다시는 민식이 같은 사고가 없도록 이른바 민식이법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현재 국회에 이른바 민식이법이 발의가 돼 있는데 좀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처벌을 강화하는 겁니다. 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에 3년 이상 징역, 또 음주 무면허 같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김 군의 아버지는 법안이 꼭 통과되게 해달라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것도 들어보시죠. 예. 제가 이런다고 우리 민식이가 다시 살아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 있는 민식이를 위해서라도 민식이의 남은 동생과 또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네, 영상을 좀 더 보시면 저렇게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 민식의 엄마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좀 오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부탁한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다시는 자신의 아들 같은 죽음이 없도록 해달라는 청원을 올려놨습니다. 여기에도 많은 동참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비하인드 뉴스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차가운 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대전 11도 등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10도 안팎으로 떨어지겠고 모레엔 5도를 밑도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도 낮겠는데요. 강원 북부 산지엔 모레 새벽, 올해 첫눈이 내릴 거란 예보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